그러면은 우리가 조금 더 이런 책 쓰기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더 이렇게 단계별로 한번 살펴보시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 6가지 단계에 대한 부분들만 여러분들께서 잘 이해를 하신다고 하더라도 저는 그 책 쓰기의 완벽성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가지는데요. 1단계가 당연히 지필 목적을 설정하는 것이겠죠. 이 목적을 설정을 잘 하셔야 됩니다라는 말씀을 아마 많이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6단계인 출간 계획서도 있지만은 지필 계획서를 반드시 작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거기 안에는 책을 쓰는 목적도 들어갈 것이고요. 그 다음에 목차도 들어가게 될 것이고요. 또한 타겟 독자도 들어가게 되겠죠. 이 점에 대한 부분들은 향후 5단계 AI 활용을 해서도 굉장히 중요한 기준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목적을 설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2단계는 스마트한 목차 설계입니다. 제가 듣기로 여러분들께서 목차 설계가 매우 어렵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맞나요? 네. 자, 하지만 목차는 책이 완성될 때까지 끊임없이 변화하는 게 목차입니다. 그래서 목차는 처음에 너무 많은 힘을 빼는 것은 그렇게 추천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정말 가볍게 쓰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3단계는 지필 구조를 만드는 것이죠.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구조가 굉장히 중요한 내비게이션의 역할을 할 수가 있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고요. 4단계는 자료 조서와 기초 글쓰기입니다. 그리고 그런 기초 글쓰기가 완성이 되면은 우리는 5단계에서 AI 활용된 문장 분석하기를 조금 더 디테일하게끔 완성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가집니다. 자, 그리고 6단계 출간 계획서. 그쵸? 네. 출간 계획서는 아마 되게 많이들 뭐 인터넷이나 여러 가지 특강을 통해서 많이 들어보셨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 출간 계획서는 이 출판사를 운영하고 있는 이 대표이사의 마음으로서 여러분들한테 핵심적인 부분들 딱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각 단계 우리 함께 가보도록 할 건데 여러분들 또 준비되셨나요? 좋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지필 목적 설정하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다뤄봐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이 3가지입니다. 바로 첫 번째, 이 책은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가? 라는 부분들을 말이죠. 많은 작가님들께서 정말 실수를 하시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내 책이 많이 팔리게 하기 위해서는 다수의 독자들을 대상으로 책을 집필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위대한 작가는 네, 어떠한 책을 쓰더라도 많은 분들이 읽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같은 이런 초보 작가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좋은 책을 써도 결국엔 그 책을 읽는 사람은 한정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그 독자들을 내 팬으로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한 출발점이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책이 누구를 위한 책인가라는 부분들을 명확하게 잡아주셔야 된다는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읽고 나면 무엇이 달라지는가? 즉, 변화에 대한 목표가 설정이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나의 글쓰기에 대한 스토리텔링하고도 연결이 됩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책을 봄으로써 독자들은 내가 이 책을 통해서 뭔가 느끼는 게 있다, 배우는 게 있다, 얻는 게 있다라는 느낌을 받아야 됩니다. 단순하게 우리가 그런 책들 굉장히 싫어하잖아요. 읽었는데 아무런 공감이 되는 게 없어. 느껴지는 게 없어. 제일 싫어하잖아요. 그런데 많은 분들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미리 준비하지 않고 설계하지 않고 집필을 하시면은 결국에 그런 책들이 만들어지는 거게 되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세 번째, 나는 왜 이 책을 써야 하는가? 결국에는 글에는 힘이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작가가 글 문장에다가 어떠한 에너지를 쏟아붓는가에 따라서 독자들은 당연히 그 느낌을 얻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결국에는, 그러니까 우리 작가들이 결국에는 이 책을 쓰는 그 목적과 그리고 이 책에 대한 존재의 이유에 대한 부분들을 명확하게 설정해 보는 것들이 매우 중요하지 않느냐라는 말씀들을 꼭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 3가지를 바탕으로 하면은 우리가 지필에 대한 목적이 만들어지게 되겠죠.
그러면은 내가 이 책을 어떤 목적으로 집필을 하고, 어떤 의도로 집필하고, 어떤 내용으로 구성하고 싶다라는 것들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AI를 통해서 지금 집필하는 부분들이 매우 활성화되고 있다라고도 말씀을 하시지만은, 결국에는 그 집필 목적은 우리가 만들어야 됩니다. AI가 대신해서 만들어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을 위해서라도 이러한 세 가지에 대한 질문들을 명확하게 자리매김해 보시는 것은 어떨까라는 말씀드리고 싶네요. 우리가 이런 타겟 독자층을 잘 구성을 한다면은 향후 여러분들께서 AI를 활용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지필에 대한 문장의 이런 형태나 이러한 구성을 조금 더 조정할 때에도 훨씬 더 디테일한 부분들까지도 완성할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고려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이런 것들처럼 이 집필의 목적은 매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사실 글을 쓰는 거는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 집필 계획서를 작성하는데 좀 많은 시간을 투자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특별히 어떤 시간을 정해서 그 집필 계획서를 작성하는 것보다는 그냥 운전하면서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아니면은 뭐 다른 뭐 영화 한 편을 보면서 머릿속에서 이번에 나는 무슨 책을 쓰지? 그러면 그 책을 누구를 위해 쓰지? 그리고 나는 어떤 내용을 담아낼까? 이런 것들을 그냥 평소에 막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조금 더 명쾌해지거나, 그래, 나 한번 써보고 싶어. 라는 생각이 들면은 그 내용들을 정리하는 과정들을 진행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께서도 평소에 이런 것들을 한번 습관해 보시면은 좀 더 쉽게 즐겨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하십니다. 저는 지필 목적에서 저는 이런 메슬로우 욕구 이론을 우리가 한번 다뤄보는 것들도 매우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우리 메슬로우 욕구 이론은 우리가 말하는 자아 실현부터 해서 어떤 것에 대한 존중, 혹은 안정감, 혹은 승리적인 욕구, 그렇죠? 그런 다양한 욕구들에 대한 부분들을 다루는 것인데 결국에는 내가 타겟으로 하고 있는 독자가 어느 단계의 욕구를 원하고 있는가라는 부분들을 살펴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부분인 것이죠. 그래서 앞에 보시는 것처럼 무인간 같은 경우에는 타겟 독자층이 인문학적 소견을 갖춘 사람입니다. 그러면 인문학적 소견을 갖춘 사람이라고 한다면 자연스럽게 자아 실현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적용될 수가 있는 것이겠죠. 그러면은 그 글에 대한 내용들도 조금 더 성찰적인 부분들과 사유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더 다루고요. 그 자아 실현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강조할 수 있는 내용들로 구성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또 제약 영업 마케팅 슈퍼스타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거는 정말 철저한 직무서이고요. 취업 준비생들을 위한 책입니다. 그러면 취업 준비생들이라고 한다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단 하나. 취업하고 싶다라는 그 하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면은 좀 더 거기에 맞게끔 직무를 이해하는 법, 수행하는 방법, 그리고 취업하는 방법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방법 논전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적용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들께서도 지금 내가 앞으로 쓰고 싶은 책이나 내가 지금 쓰고 있는 글들이 메슬로우 욕구 이론에서 어떤 독자의 욕구 단계를 건드리고 있는가라는 부분들을 함께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그 내용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더 집중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까지 완성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들 한번 말씀드려보고 싶네요. 자, 이런 것들처럼 우리가 집필 목적에서 기본적으로 다루는 것들도 많겠지만은 이러한 다양한 부분들까지도 함께 다뤄보시면은 굉장히 내가 글을 쓸 때에 좀 더 다양한 다각적인 부분으로서 접근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고 싶네요. 자, 그러면 2단계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자, 1단계 조금 이해되셨을까요? 괜찮았나요? 괜찮았어요? 좋습니다. 네. 자, 그럼 2단계, 자, 스마트한 목차 설계하기 말씀드리고 싶네요. 자, 글자 수가 좀 많아졌습니다. 어쩔 수 없었네요. 네. 자, 목차는 여러분들, 스토리입니다. 너무 이거는 잘 알고 계시죠? 그래서 이 목차에서 가장 고려해야 되는 것을 저는 2단계 프로세스라는 말씀 드리고 싶은데요. 먼저 컨셉팅을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전체적인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얘기할 때 기승전결이라는 것들이 있는 것들처럼 우리가 어떠한 컨셉의 키워드로서 그런 부분들을 배치해 나갈 것인가가 매우 중요한 부분들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추상적인 챕터 그런 제목들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책 전체를 강통하는 키워드를 한번 끄집어 보시면 어떨까 생각을 가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계발서 같은 경우에는 혼란, 탐색, 선택 같은 키워드를, 혹은 징부서 같은 경우는 인식, 전환, 신뢰, 에세이 같은 경우는 뭐 상실, 방황, 회복, 성장이라는 그 키워드를 설정해 놓고요.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그 혼란 밑에 있는 혼란에는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야 되는가에 대한 스토리가 좀 더 구체화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시고요. 또 탐색에 있는, 선택에 있는 소 챕터들이 어떤 것들이 들어가야 되는가지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근데 마치 이 대 키워드부터 해서 뭐 너무 어렵게 막 문장화 시키려고 하면은 오히려 더 내가 그 문장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 에너지를 너무 많이 소비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꼭 이런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목차 초안에 모든 글을 담으려고 하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많은 글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을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래서 이 대주제에 대한 부분들을 설정할 때에 너무 디테일하게끔 모든 것을 담아내려고 하시면은 소 챕터들에 대한 것들을 작성하실 때에 너무나도 쓸 게 없어져 버리는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으니까요. 그냥 키워드 하나로서 설정해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그 키워드에 맞게끔 소주제를 선택하는 거, 그것을 좀 권장드리고 싶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거 꼭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래서 이 저의 무인간 같은 경우에도 혼란, 탐색, 선택이라는 세 개의 파트로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혼란이라는 키워드를 그대로 써버렸습니다. 원래는 막 이런 내용들을 막 했었거든요. AI가 도래되면은 우리는 뭐 어떤 뭐 카오스에 빠질 것이다. 막 그런 내용들의 문장을 썼었어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마치 그 혼란에 대한 내용들이 이런 분쟁과 혹은 약간 뭐라고 해야 되나요? 약간 충돌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밖에 쓸 수가 없는 것이죠. 하지만 혼란이라는 키워드로서 조금 더 폭넓게 두니까 여러 가지에 대한 내용들을 스토리들을 담아낼 수 있는 그 그릇을 만들어낼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개의 작은 키워드가 우리가 작게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내용들을 담아낼 수 있는 그릇이 될 수가 있다는 점 꼭 한번 생각 한번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목차 설계의 출발점은 무엇을 쓸 것이 아니라는 말씀 꼭 드려보고 싶습니다. 결국에는 내 책을 읽어주는 독자들을 어디로 데려갈 것인가?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서 챕터들에 대한 대주제를 생각 한번 해보면은, 내가 결국에는 이 책을 통해서 내 독자들을 여기에 앉히고 싶어, 데려가고 싶어, 라는 그 여행의 약간 설계자로서 우리가 함께 한번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이런 것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는 말씀 꼭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 책 목차를 설계할 때 정말 중요한 거 하나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그거는 뭐냐면은 우리가 스토리텔링에서 가장 재밌어 하는 부분은 어디일까요? 우리가 영화 속에서도 그렇죠. 클라이맥스가 굉장히 재밌는 부분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우리의 책들도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다 강강강강으로 가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은 부드럽게 들어가다가 어느 순간에 강으로서 쫙 펼쳐지고 또 부드러움이 있다가 강으로 쫙 펼쳐지는 게 재밌을까요? 당연히 네, 후자가 더 재밌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것들처럼 목차의 완성을 강약의 배치로서 내가 흐름에 대한 부분으로서 글을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내 독자들이 어디 부분에서 집중하고 몰입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부분들을 한번 설계해 보시는 것들도 매우 재밌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저는 이제 글쓰기 할 때 이런 세 가지에 대한 컨셉을 가지고 전략적인 부분들을 가지고 접근을 하는데 전반부에 강으로 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반부에 강으로 두는 경우. 그래서 초입부에 강으로 두면 이제 재밌는 막스로서 굉장히 스토리들을 재밌게 구성을 하면은 일반적으로 서점에서 이제 책을 딱 들춰봤을 때 어떻게 되죠? 처음에 좀 재밌으면 어떻게 됩니까? 구매를 하게 되겠죠. 그래서 초기 구매율이 되게 높아집니다. 네. 하지만 여기 한계점이 하나 있습니다. 너무 강으로만 시작을 하면은 뒤에 부분이 어떻게 됩니까?
내가 하고 싶은 말들에 대한 것들을 계속적으로 유지하기가 어렵다 보니까 조금 더 힘이 빠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책들을 보면서 맨 마지막에 책을 덮을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에이, 그래. 누구나 아는 얘기네. 그쵸? 그렇게 끝나는 경우가 되게 많겠죠. 그래서 전반부 클라이맥스는 이렇게 자기계발서나 비즈니스나 실용서 같은 경우에는 매우 도움이 되겠지만은 우리가 뭐 에세이나 그런 부분에서는 좀 맞지 않은 부분들이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이런 에세이나 이런 인문서 같은 경우, 뭐 인문학적 도서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더 후반부 클라이맥스가 조금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처음에는 가볍게 나갈 수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막 빨리 넘길 수 있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근데 뒤로 가면 어떻게 되죠? 한 번 더 줄을 긋게 되고, 한 번 더 그 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곱씹어 볼 수도 있고요. 이런 내용들에 대한 부분들이 우리가 조금 더 책을 덮고 나서, 그래, 내가 이런 것들을 느꼈어. 라고 하는 부분들이 나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전반부의 클라이맥스와 후반부의 클라이맥스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이렇게 조금 더 이해를 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가 균형형, 밸런스형입니다. 그래서 앞이나 중간이나 뒤나 전체적인 내용들에 대한 밸런스들을 잘 구성을 해가지고 이렇게 강중, 강중, 강중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러한 컨셉을 잡아보시는 것들도 또 재밌는 부분들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분명한 거는 이런 책들은 재미가 없습니다. 네. 왜냐면은 강도 계속 반복되면은 지루해집니다. 약도 계속 반복되면은 지루해집니다. 네. 그래서 책은 작가 입장에서는 되게 만족스러운 책이 이런 밸런스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은 독자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보다가 중간에 멈추는 책이 대부분 이런 책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 것이죠.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좀 이해하시면 어떨까 생각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파트별 클라이맥스 설계에 대한 부분들을 고려할 때에 고려하실 때에 이 모든 것들이 이렇게 목차에만 반영되는 것이 아니고요. 각 파트별, 각 챕터별로서도 다 적용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책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독자가 가장 집중할 수 있는 순간은 몇 번째 챕터인가라는 부분들을 우리가 항상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이해되실까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7번 챕터가 가장 중요하게 만들고 싶어 라고 설계를 해야 되는 것들처럼 혹은 뭐 15개 챕터 중에서 나는 뭐 2번 챕터에서 강조를 하고 싶고 그리고 마지막까지 놓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마지막 13번 챕터에서 강조를 하고 싶어. 그런 것도 설계해야 된다는 것들처럼. 혹은 글도 마찬가지인 거죠. 내가 전체적인 내용들을 이렇게 구조화해서 작성을 하면서도 내가 독자들이 내 책에서 이 문장만큼은 줄을 긋게 하고 싶어 라고 하는 그 문장은 무엇인가? 그것을 찾아서 한번 설계해 보는 것. 이런 것들도 자연스럽게 우리가 책을 집필하실 때도 적용될 수 있는 부분들이지 않을까라는 말씀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이렇게 클라이맥스를 설계하는 게 시간이 많이 걸릴까요? 아니면은 목차를 막 어떻게 쓰면 좋을까 고민하는 게 시간이 많이 걸릴까요? 네. 당연히 제가 원하는 답변보다 후자라는 것이죠. 네. 후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목차 쓰기는 그냥 여러분께서 생각나는 대로 그냥 막 풀어내시면 됩니다. 내가 혼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어? 그럼 혼란에 대한 스토리들을 그냥 막 잡아가시면 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다? 그렇게 내려간 것들을 해서 내가 클라이막스를 어떻게 배치할 것인가라는 부분들을 더 깊이 있게 고민해야 될 과정들이 필요하다는 거. 이런 점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꼭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목차 설계에 대한 중요성은 이 클라이맥스 파트에서 더 깊이 있게 다뤄줘야 된다.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네요. 자, 그리고 아까 전에 이제 저희가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지필 구조 만들기에 대한 부분들 우리가 시작을 했었는데, 이 지필 구조에서의 예시에서도 제가 이렇게 좀 정리를 간단하게만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감이나 이런 부분들을 할 때에 이 각각의 파트에서 우리가 이제 구조를 설계를 하게 되면은 이렇게 접근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공감 형성에서도 이 설계 포인트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다뤄볼 수도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이런 예시문들에 대한 것들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다는 것들인 것이죠. 그래서 이 구조에 대한 부분들을 설계할 때에 이렇게 다양한 정보들에 대한 수집에 대한 것들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한 것들을 한번 더 짚고 넘어가서 말씀드리고 싶어하는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근데 가장 중요한 거, 저는 가장 중요한 단계가 이 구조를 만들고 나서의 단계, 바로 이 4단계, 자료조사 단계라는 말씀 꼭 드려보고 싶습니다. 이 자료에 대한 부분들에서 정말 중요한 부분들은 AI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십시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과거에 제가 2017년도에 책을 쓸 때는 정말 책 한 권 한 권들을 읽어보면서, 네, 그 다음에 관련된 논문들 한 편 한 편들을 읽어보면서 그렇게 책을 썼습니다. 근데 지금 최근에 그렇게 쓰면은 바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메시지가 글을 대신 써준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글을 쓰기 위한 자료 조사와 준비 과정에서 AI는 정말 강력한 효과를 발휘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조사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것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저는 이 메시지 지금 두 번째 박스에 있는 메시지를 한번 다 같이 한번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료조사는 작가의 숙명이다라는 말씀 꼭 드려보고 싶습니다. 이런 것들처럼 우리 작가들은 자료조사를 소홀히 한다고 한다면은 절대 좋은 글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직접 그런 것들을 경험하지 않는다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만큼 깊이 있게 또 다른 관점으로 자료들을 조사하고 분석했는가. 우리 독자들에게는 그런 것들이 매우 중요한 인사이트가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자료조사를 소홀히 하지 마시고 항상 여러분들의 글들을 더욱더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가장 중요한 기능으로서 함께 해보시면 어떨까 생각하십니다. 이 또한도 구조가 있으면은 우리가 무엇을 조사해야 될지, 그리고 무엇을 우리가 써야 할지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빠르게 접근해 볼 수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반드시 구조를 먼저 설계하시고요. 그리고 그거에 맞게끔 필요한 자료들을 조사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문장들을 더욱더 단단하게 만들 수 있는 연결성을 꼭 만들어내 보셔라 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앞에 있는 화면에다가 뭐 제미나이에서 연구 자료들을 요청하는 것에 대한 프롬프트, 사례 요청에 대한 것들 프롬프트, 통계에 대한 프롬프트 이런 것들을 제가 지금 명시해 놨습니다. 무인간에서도 굉장히 다양한 자료들과 사례들을 제시하고 있죠. 제가 혼자 다 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AI와 함께하는 겁니다. 자, 근데 중요한 게 이겁니다. AI는 분명한 사실이 할루네이션 효과, 우리가 말하는 착각 효과가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조사한 자료들은 무조건 구글에서 다시 한번 더 재점검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말씀 꼭 드려보고 싶습니다. 작가가 제일 창피한 게, 네, 잘못된 정보와 내용을 내 책에 담아내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우리가 구글 검색을 통해서 다시 한번 더 검색하는, 확인 작업을 하는 거 꼭 필요하다는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어, 글쓰기에서 저는 기초적인 글쓰기에서 초보는 완벽할 필요가 없습니다라는 부분들을 항상 강조드리고 있습니다. 네. 어, 처음부터 완벽한 글은 없습니다. 정말 그냥 문장 한 줄만 작성하셔도 됩니다. 문장 한 줄만 작성하셔도 됩니다. 다만 그 문장 한 줄이 내 생각과 내 철학이 담겨져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그 한 줄을 시작으로 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구조적인 내용들에 대한 것들을 설계가 되어 있다고 한다면은 그 문장을 증명하기 위한 근거 자료, 그 문장에 대한 부분들을 접근하기 위한 내 생각, 그리고 문장들을 독자들에게 공감시키기 위한 질문 메시지,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조금 더 빠르게 설정해 볼 수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가집니다. 그래서 지금 쓰고 있는 글들이 있다고 한다면은 여러분들 너무 뭐 A4 두 장을 채워야 된다, 한 장을 채워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단 한 문장부터라도 꼼꼼히 다시 한번 더 시작해 보시는 것이 어떨까라는 말씀 꼭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한 문장에 대한 부분들을 바탕으로 해서 내가 필요한 구조에 대한 것들을 다시 한번 설계 한번 해보시는 것이죠. 그러면은 조금 더 글들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편안하고 좀 더 재밌게 접근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앞에 말씀드렸던 것들 보고 계신 것들처럼 제가 4단계 핵심 요약으로 뭐 목적과 자료조사와 기초 글쓰기에 대한 부분들을 좀 정리를 한번 해봤는데요.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함께 살펴보시면서 우리가 기초 글쓰기에 대한 부분들도 조금 더 편안하게 쉽게 가보시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매일마다 글을 쓰는 습관을 가지고 있거든요. 아, 이게 약간 중독인 것 같습니다. 글을 안 쓰면은 약간 하루를 마무리를 못 지었다는 느낌, 그런 느낌이 든다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한 장을 쓰느냐, 두 장을 쓰느냐가 중요하지 않고요. 그냥 한 줄이라도, 두 줄이라도, 혹은 제가 주로 많이 쓰는 게 그냥 링크드인 같은 데에다가 그냥 제 생각들을 올리는 것들도 많이 합니다. 물론 그 내용들에 보면은 또 굉장히 뭐 모르겠습니다. 한 500자? 300자? 그 내외로 쓰는 것 같아요. 근데 그 글들을 다 모아놓고 나면은 한 권의 책이 되기도 한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습관화하시는 부분들을 좀 한번 실천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